안녕하십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조범곤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약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베트남 진출 도모를 위한 현지 노동시장 정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신남방 국가 중에서도 핵심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대베트남 투자 누적액을 보면 한국이 677억 달러로 1위 국가이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9.2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마찬가지로 1위 투자 국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베트남이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어떤 문화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도 가장 근면 성실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아마 고려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하에서는 그 목차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 국가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노동법 구성 및 환경, 세 번째는 노사 분쟁 주요 원인 및 동향, 네 번째는 진출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제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국가 개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베트남은 여기 보시다시피 남북으로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한 2,000k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일단은 정권을 잡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진출하시는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것이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뭐 발언을 하신다던가 내지는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뭐 왕왕 있는데, 그런 발언들은 좀 베트남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발언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베트남은 최근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요. 아직 뭐 세계 45위 정도의 GDP 순위이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로 보았을 때 7.02%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어떤 언론이라든가 투자 기관들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구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제 7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 두 번째 오토바이, 그리고 몽고 반점, 효, 젓가락, 이제 이게 베트남어로 관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노이 보드카, 이렇게 7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특히 북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효, 뭐 장류 유서, 가부장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200년대에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베트남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3차례에 걸친 침입에 대해서 다 몽골 제국을 패퇴를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프랑스 제국 식민주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제국을 디엠비엠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에서 물리쳐가지고 패퇴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과도 전쟁을 했고 또 중국과도 또 전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겼다.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베트남 사람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해하지 않도록 언행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과 베트남의 노동 관련해가지고 주요한 지표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총 인구를 보시면 이제 베트남이 이제 곧 1억 명의 인구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위 연령을 보시면은 한국이 이제 44세 정도인 반면에 베트남은 32.5세입니다. 굉장히 아직 젊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을 보시면은 그 2.17%로서 거의 뭐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이것보다 더 낮습니다. 시골 지역 같은 게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이라던가 도시 인근에 소재해 있는 공단, 뭐 이런 공장에서 쓸만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 게 거의 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어떤 전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기 도시 인구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베트남의 도시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골에는 아직 풍부한 노동력들이, 그러니까 예비군, 상비군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요 노동법 구성 및 환경입니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까 공산주의 국가이자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보호에 아무튼 초점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비교를 해도 손색 없는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법은 최근에 이제 2019년도 말에 한번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노동법이 2020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성상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94년 제정 이후에 2012년, 2019년 전면 개정 등을 거쳐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법 2차 전면 개정이 2019년도 1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수의 근본적인 변화 사항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은 그 베트남에 가시면은 그랩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랩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섭을 시킴으로써 노동법에 따른 어떤 보호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년이 연장되는 부분,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0세, 여자 같은 경우는 55세였는데 뭐 62세에서 60세 이렇게 각각 변경이 된다든가 내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도입이 됐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다수의 근본적인 변화 사항들이 이번 개정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베트남 노동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법률에 대한 하위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딱딱 매칭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이 있고요. 노동법 하위에 이제 시행령으로 굉장히 많은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뭐 노동 계약에 관련된 시행령, 임금에 관련된 시행령 뭐 이런 식으로 시행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시행규칙도 그 하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약간 좀 굉장히 헷갈리는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근로자들의 성향, 일반적인 성향을 뭐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권리의식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법원이나 정부도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지는 사용자 측의 편을 들기보다는 굉장히 친근로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교 문화를 일단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이 베트남이 근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상하관계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옅어진 편이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또 상하관계라는 게 또 유교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일본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조금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유교 문화, 같은 문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노무 관리 내지는 인사 관리하고 비슷하게 베트남에 가서도 베트남 직원들을 대하는 결과
상호 간의 어떤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법원이나 정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법원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친근로자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회사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고 증거도 뭐 나름대로 수집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쪽한테 좀 불합리하게 불리한 결과가 선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조합 부분인데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베트남에서는 정치사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서 어떤 정치사회 조직 기능으로서 베트남 사회 발전을 이바지하는 뭐 그런 기관으로서 일단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노동조합하고 비교했을 때 더 친정부적이고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 지도부가 뭐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가교다, 내지는 뭐 중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업의 입장을 근로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이 그 회사의 어떤 노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사 분쟁 주요 원인 및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파업 건수인데요. 보시면은 베트남이 그 공산 국가라서 파업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2010년도 말 내지는 2010년도 초 정도에 정말로 많은 쟁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분쟁들이 발생을 했고요. 노동조합 사이에. 그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던 그 파업 건수가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201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에 관련해 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조합이 친기업적이고 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공산당이 그 정부, 아니 그 국가의 어떤 경제적 발전 이런 것들을 제1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정부의 시책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유력한 거는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20-30% 넘게 이제 쭉쭉 올라가가지고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다만 중후반 이제 거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한 5%에서 10% 사이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분쟁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파업이 일어나는 곳들의 패턴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파업이 한 전체 파업 건수 중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이렇게 약간 동아시아계 국가들의 회사에서 이런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베트남의 노동조합이 온순하고 협조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국 기업들한테 가서 하면은 한국 기업들은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업들 많이 겪으니까요. 원인을 보면요, 그 아시아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베트남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섬유 내지는 화학 내지는 뭐 의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파업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그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뭐 동아시아 국가에서 뭐 수직적인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 볼 점은 그 지역별 파업 건수인데요. 보시면은 북부보다는 이게 초록색이 남부인데요. 남부 쪽에 거의 대부분의 쟁의 행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부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남쪽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에 더 밝다 보니까 임금 요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남쪽에 사실은 노동 집약적인 아까 말씀드린 섬유 산업, 뭐 화학 산업, 의류 산업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본인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쟁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베트남에서 이제 파업이 발생하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아직 그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쟁은 결국 임금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금 내지는 수당. 그리고 이게 떼시라고 해서 그 베트남의 음력설인데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 떼세, 떼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월의 기본급 100%를 이제 보너스로 지급을 하는 게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주지 못한 외국계 기업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아무튼 파업이 발생하고 뭐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타를 보시면요, 뭐 식사의 질 때문에 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에 따르면은 뭐 식사를 하는데 식사에서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뭐 근로자들이 분개를 해서 파업을 일으켰더라.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파업들이 그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파업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협조적인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노동조합 외에 그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그 불만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이제 노동법상 파업이 일어나기 위한 절차 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이 준수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근로자들이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데모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파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을 거의 그 일반적으로는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라고 부릅니다. 네,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인사노무 관리 제언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우리나라 분들께서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그 사실은 뭐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사실이고요. 뭐 사실은 뭐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더라, 박항서의 나라라고 부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작년, 재작년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베트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못 사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 내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 나라, 뭐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에서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베트남 사람들 좀 무시하고 뭐 좀 막대하는 언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노무관리상에 있어서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베트남 사회와 베트남 사람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이해, 애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심을 가지면은 상대방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라는 건 또 의사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사항이다. 뻔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인사를 안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방에서 이제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부하 직원이 뭐 바로 옆에 상사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받을 텐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한국 관리자들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뭐 얘 도대체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하고 좀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대화와 배려. 이제 1번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그 관리자분들께서 그 베트남으로 이제 주재원이나 뭐 파견을 나가신다거나 하시면은 베트남어를 뭐 저 조금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조금은 하실 줄 알아야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 영어를 한다 해도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간단한 베트남어 정도는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나가시는 게 상대 직원과의 이제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좋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적으로는 진정성을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의사소통에 힘든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거치는 게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국계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일반적인 베트남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어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런 편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계 기업보다 더 인기가 좋은 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국계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은 측면에 속합니다. 얘기를 보통 해보면요. 그래서 뭐 문화적인 측면, 이제 뭐 어떤 K-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소년들이 이제 동경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또 취업을 할 때에 있어서의 직장 문화라든가 강압적이다, 뭐 좀 상하관계가 경직적이다, 뭐 그런 평가들이 베트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일반화된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를 다른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 선호하게 되는 결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계속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체계 설정 부분인데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제 진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쟁의 대부분은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그 베트남에 진출했었던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냥 해왔던 호봉제 시스템을 그대로 베트남에 가서도 이제 시행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지금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사실 호봉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호봉제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올려주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하니까 임금 체계를 섣불리 개편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최초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진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장이라던가 뭐 대규모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 어떤 영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트남의 정치적인 조직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면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는 기업이 이제 노무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의점으로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업도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그냥 불법적인 형태로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노동조합 이외에 기초근로자 대표 조직이라고 하는 노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지역 노동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동청이 이제 있을 텐데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감독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노동국이라고 여기는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분쟁이 일단 발생을 하면은 뭐 지역 노동국 그리고 지역의 상위 노동조합 이쪽에서 바로 개입이 들어옵니다. 바로 현장에 달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보다 지역 노동국의 권한이 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뭐 법률 해석에 관련된 문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동국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소에 그 노동국의 담당 공무원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출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노동조합들이 이제 그 회사하고 교섭을 할 때 주변 유사업종 회사가 어떻게 교섭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주변의 유사 업종이라든가 그 해당 공단에서 굉장히 제일 대표적인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주변의 상황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저기에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맞춰주지 못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이제 진출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 유사 업종 그리고 그 주변 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맞춰주고 있느냐, 매년 어떤 식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사전에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진출을 하시는 게 아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관련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PT를 마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심에 있어서 모쪼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